50년을 함께한 아내가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는 무엇 하나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지요. 여보, 난 먼저 가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 귓가를 맴돌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반쪽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혹시나 잠시 잠든 거라며 제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그녀의 식어가는 체온은 이별을 부정하기엔 너무나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그날 밤, 저는 서재에 들어가 결혼 초부터 최근까지 함께 찍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고 환하게 웃는 아내의 얼굴이 담겨 있었고, 그 곁에는 언제나 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예쁘고 참 좋은 사람이었어. 왜 이렇게 일찍 날 두고 떠났어? 사진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하는데 어느 순간 눈물이 목을 타고 내려와 한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준비를 하며 아내의 영정사진을 고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지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그녀와 함께했던 추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결혼식 날의 설렘, 아들이 태어나던 밤의 감격, 가족 여행에서 찍은 단체 사진, 손주 돌잔치에서 활짝 웃던 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을 다시 마주하는 일이 제게는 참담하기도 했고, 그리움으로 가슴이 미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신 없는 세상에서 난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 할까? 이 질문이 밤새도록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한숨도 제대로 못 잔 채 다음 날 장례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울먹이는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금은 저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빈소를 함께 지켜줄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바라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썩 편하지는 않았지요. 겉보기에는 울음을 애써 참고 있는 듯 보였는데 그녀의 눈빛은 왠지 담담해 보였다고 할까요? 아버님, 장례 절차는 다 알아봤다고 하셨나요? 저도 필요하면 도울 테니까 말씀만 주세요. 며느리는 간혹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곤 했지만 최소한 이런 상황에서는 성심껏 돕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문객들이 슬픔에 잠긴 우리를 찾아와 위로할 때 며느리의 표정이 문득 딴 생각에 빠진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장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터라 그 미묘한 위화감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와서 아내의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오신 두 분이었으니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실까요? 그래도 힘내셔야 합니다. 할머니께서 가시는 길 따뜻하게 배웅해 드리는 게 저희 몫이죠. 저희도 많이 도와드릴게요. 이런 위로의 말들이 이어졌음에도 제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마치 아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을 저 혼자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 같은 무거운 책임감이 더 크게 다가왔지요. 저녁 무렵 장례식장이 조금 한산해지자 아들은 집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며느리는 밖으로 나가 전화를 하겠다며 사라졌고 저는 영정사진 앞에 홀로 서서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여보, 평생 나만 바라봐주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소. 눈을 감으면 아직도 아내가 제 곁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추억이 뒤엉켜서 무언가 현실 감각을 잃어가는 느낌이었지요. 그때 바깥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례식장 한켠에서 날아오는 웃음소리가 너무 낯설어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들끼리 실수를 하는 건가 싶어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겼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전화기를 들고 까르르 웃고 있었으니까요.
언니, 장례식장이란 게 참 지겨운 곳이네. 시어머니 돌아가셨으니 이젠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재산이 어떻게 될진 아직 모른다만 그래도 우린 듣고 올 게 많을 거야.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제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잔인했고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아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이게 우리 며느리의 진짜 속내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자리에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아내를 떠나보내는 이 장례식장에서 큰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극적인 대화 내용에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꾹 참으며 돌아섰지요. 마음속에서는 끝까지 모른 척해야 하나, 아니면 당장 멱살을 잡고 따져야 하나 하는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결국은 아내를 향한 마지막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이겼고, 일단은 아무 말 없이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에 대한 불신과 증오가 그 순간부터 서서히 제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현듯 아내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지요. 여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날이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늘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면 저는 당신 말이 다 맞다며 가볍게 웃었는데 이제 그 말이 이렇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이런 모습을 보인 데에는 분명 대가가 따를 테지. 다만 그 대가가 무엇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모르게 아내의 한을 풀어줘야겠다는 결심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장례 둘째 날 아침, 조문객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자정 무렵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내가 평소에 친분이 깊었던 이들이라든가 먼 친척들이 차례차례 빈소로 찾아왔지요.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자 피곤했는데 그럼에도 자리를 지키며 절을 올리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마지막까지 무언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그 고단함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아내의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빨리 떠날 줄 몰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고, 또 다른 분은 그래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으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 위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아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다시 확인하게 됐고 그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온한 분위기 한가운데서 며느리가 자기 친구들을 불러다 무언가 수다를 떠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조문객들이 서 있는데도 작게 웃고 떠들기까지 하니 다른 사람들도 슬슬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멍하니 지켜보다가 며느리가 대놓고 하는 말을 듣게 됐는데 정말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간섭은 없겠다 싶어서 좀 속이 후련해.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솔직히 마음이 편해졌다고. 친구들이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숙이길래 저도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며느리는 제가 오는 걸 보고 재빨리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버님, 어제 잠은 좀 주무셨어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술을 꾹 다물고 며느리를 노려보자 그녀도 곧 미소를 거두고는 당황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너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들었다.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겠구나. 제가 말하자 며느리는 순간 말을 잃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마침 아내의 친한 친구이자 이웃이었던 김 여사가 다가와 거들었습니다. 미영 씨, 어젯밤에도 밖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며 웃고 있던데 적어도 장례식장에서는 자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런 해명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친구들은 머쓱해하며 자리를 떠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곁눈질을 하더군요. 그때 아들이 다가왔지만 저는 장례식 도중에 소란을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는 나중에 얘기하자고만 말했고
아들은 아내를 따라간 뒤 곤란한 표정으로 어찌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며느리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듯 달려갔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착잡함이 몰려왔습니다. 어쩌다 우리 가족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 문제를 알아차렸다면 더 일찍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도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장례식장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나타났지만 사람들이 이미 그녀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기에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듯 보였지요. 그러나 어쩌면 그녀 또한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던 건지 꾸준히 저를 찾아와 말을 걸곤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뭐 그렇게 큰 실수를 했나요? 다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 사실 전 슬픈 마음도 있고 속이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들릴 리 없다는 듯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가 어떤 마음인지 잘 알 것 같구나. 본성을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드러나게 마련이지. 그리고는 자리를 벗어나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황망한 표정으로 서 있더니 이내 눈치를 보며 서성였습니다. 그 사이에 소문은 빠른 속도로 번져갔습니다. 며느리가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 험담을 했대. 시어머니 돌아가신 걸 오히려 속 시원해하는 듯 보여. 여러 말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지요. 저녁 무렵 아들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길래 물어봤는데 아버지랑 갈등이 있는 거냐고 하더군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 장례 끝나고 차분히 이야기하자. 아들은 마치 천근만근 짐이라도 진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도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날 밤 빈소는 어색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게 불편한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자리를 옮기고 있었지요.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아내를 떠올리는 슬픔과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동시에 올라와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습니다. 장례 둘째 날 밤이 깊어갈 즈음 저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아내가 쓰던 책상 위를 살펴보니 평소에 그녀가 소중히 간직하던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고인이 된 아내의 사생활을 함부로 들춰봐도 될까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 안에 뭔가 중요한 게 기록되어 있을 수 있어. 그 마음에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처음 몇 장은 잔잔한 일상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시장에 다녀왔다. 남편이 생선을 좋아해서 큰 고등어 한 마리 사왔더니 반색하더라. 읽다 보니 기분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가 몰랐던 아내의 고통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차갑다. 아픈 날이 많아져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화부터 낸다. 왜 맨날 아프시냐는 말을 듣고 마음이 서글펐다. 한 장 한 장을 읽어갈 때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효부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내 앞에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 약을 챙겨달라고 부탁했더니 일부러 다른 약을 가져다 줬다. 이 대목을 읽자 손이 떨려서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내가 먹어야 할 중요한 약이 있는데 며느리가 같은 거라고 속였다는 내용도 보였지요. 약 색깔이 평소와 달라서 물었더니 똑같은 성분이라고 했다. 그걸 먹고 난 뒤 밤새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았다. 아내가 겪은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제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내는 이런 일을 왜 제게 털어놓지 않았을까? 아마도 저를 걱정시키기 싫었던 것이겠지요. 늘 가족에게 불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숨기고 또 숨겼을 겁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머리가 하얗게 멍해졌는데 다음 장에는 더 무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또 잘못된 약을 건넸다. 이번에는 색깔이 확연히 달라서 의심했는데 같은 약이라고 우기더라. 먹고 나니 숨이 가빠져서 밤새 제대로 못 잤다. 이게 계속 반복되니 이제 정말 겁이 난다. 저는 그 페이지를 읽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미 며느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 채 저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아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내가 얼마나 외롭고 아팠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장에 잠시 돌아와 가방에 일기장을 넣어뒀는데 눈 깜짝할 새에 그 일기장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당황해서 가방을 이리저리 뒤졌지만 어디에도 일기장이 없었지요.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고 제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누군가 가져갔을 거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초조하게 장례식장 안을 서성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서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분명 그녀가 제 물건을 뒤져서 일기장을 챙겨간 것 아닐까. 아내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는 증거물이니 말입니다. 저는 자칫하면 빈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날까봐 일단 조용히 참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목소리가 들렸는데 아내의 주치의였던 이 박사가 도착해 조문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사모님 갑작스러운 별세에 애도가 큽니다. 평소 약 복용을 특히 주의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 말을 듣고 며느리가 눈을 크게 뜨더니 황급히 박사님을 밖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박사님, 밖에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금 안에는 조문객들도 많고 복잡해서요. 제가 곧바로 막아서자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이 박사는 애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먹던 약에 무슨 문제가 있었단 말씀이십니까?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박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 복용 중인 약 말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성분이 다른 약이 함께 섞여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병원 기록에도 남아있고 본인도 속이 불편하다고 몇 번 호소하셨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어머님이 워낙 여러 종류의 약을 드셔서 그런 걸 거예요. 제가 챙겨드릴 때마다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이 말이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에는 분명 며느리가 잘못 가져다 준 약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일기장은 이미 제 손을 떠났고 저는 당장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와 며느리, 이 박사는 서로 묘한 긴장 상태로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은 뒤 별다른 결론 없이 헤어졌습니다. 박사가 돌아가고 나자 며느리는 자꾸 휴대전화를 꺼내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분명 일기장과 관련된 뭔가를 처리하려는 모습처럼 보였지요. 한편으론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챘다면 아내가 이런 고통 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내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날 밤 빈소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 애썼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평소 제게 얼마나 다정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환하게 웃던 그녀가 뒤에서는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 여보, 미안하오. 내가 너무 늦게 알았소. 영정사진을 향해 속삭였는데 너무 서글퍼서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정이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 아내를 위한 마지막 예의에 집중하되 그 이후에는 모든 걸 밝혀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고의든 실수든 아내의 죽음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고
아내가 홀로 받아왔던 고통을 세상에 드러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늘 말하곤 했지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둬요. 우리가 아무리 이를 감추려 해도 결국 진실은 언젠가 수면 위로 떠오른답니다. 그 말을 되뇌며 저는 지친 몸을 잠시 의자에 기댄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장 천장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아내의 얼굴이 아련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고 그 모습에 제 마음은 다시금 무너졌습니다. 장례식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제대로 못 자 피곤했지만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침묵 속에서 빈소를 지키고 있으니 아들은 괜찮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발인 준비가 시작되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그래, 너가 있어서 다행이구나. 아들은 숙인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영정사진을 바라보다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며느리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닥이고 있었는데 눈빛은 심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슨 계획을 세우는 사람처럼 보여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 뒤 며느리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발인 절차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조문객들 잘 응대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래, 수고했구나.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아내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과 그녀가 유품을 훔쳐간 정황 때문에 똑바로 눈을 마주칠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버님, 발인식 끝나고 나면 저희도 좀 쉬어야 할 텐데. 장례가 끝난 뒤 일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거야 나중에 얘기하자꾸나. 지금은 다른 게 중요하지 않겠니? 그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는 어쩐지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다는 듯 했는데 순간 재산 문제를 꺼내고 싶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미 그녀가 예전부터 재산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터라 그 감이 제법 그럴듯하게 느껴졌지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저는 입가에 떨림을 억누르며 허리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아내와 저를 알던 지인들이 너무 오래 상심하지 말고 건강을 챙기시라고 입을 모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문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억지 웃음을 보이곤 했는데 그 모습조차 제게는 위선처럼 보였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서 장례식장 한편이 또 시끄러워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아내의 한 친척과 다투는 듯 보였고 두 사람 사이에 험악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친척분은 아내 쪽으로 가까운 언니였는데 평소에도 가족 행사에서 며느리에 대해 불편함을 제게 여러 번 토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영아, 시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그런 태도가 괜찮은 거야? 지금 다들 슬퍼하는데 혼자서 웃고 떠들고 남들이 다 알고 있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나름대로 힘들다고요. 자꾸 저만 나쁜 사람으로 몰면 어떡합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몰라? 마지막까지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언성이 높아지자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울먹이는 목소리를 내며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아내의 언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요. 미영이가 뭘 했는지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은 말 못하지만 곧 드러날 거예요.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가 혼자 겪었던 일에 대해 혹시 언니가 짐작하는 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기 때문이지요. 장례식장 안은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이 소란을 뒤늦게 알고 달려와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썼습니다. 제발 진정하세요. 여긴 장례식장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러면 안 되죠. 아니, 미영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너도 알아야지. 너도 늦게 알면 더 큰 상처를 받을 거야. 아들이 난처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 역시 며느리의 민낯을 알고 있었고 아내의 언니가 과연 무엇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장례식 중에 큰 싸움이 벌어지면 아내가 바라던 모습은 아닐 거라 생각해 일단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말다툼에서 밀렸는지 우물쭈물하며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조문객 중 몇몇은 저를 곁눈질하며 수군댔는데 무슨 말인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인가 보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 험담이라니 말이 돼? 이런 이야기가 이미 사람들 입에서 오가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어 식사를 하러 간 조문객들이 많아지자 장례식장은 잠시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축 처진 어깨로 빈소 옆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 파리시까지 치러야 한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구려.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더 이상 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가와 제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지금 괜찮으세요? 그래, 말해보거라.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까 집사람 친척분이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내가 무슨 악행을 했다고. 혹시 아버지도 아시는 거예요? 너가 알고 싶다면 장례 끝나고 나서 자세히 말해주마. 지금은 어머니 보내드리는데 집중하자꾸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쪽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 감정이 뒤엉켜 있는 모양이었지요. 저 역시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 두려웠지만 언젠가는 사실을 알아야 할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도 그 억울함을 그냥 덮어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발인식이 시작되기 전 며느리가 다시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저 멀리에서 울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곁으로 다가오자 제 시선은 본능적으로 영정사진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아버님, 발인 절차가 이제 시작될 텐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가? 어제 아버님 가방에서 무슨 책 같은 게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찾으셨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표정이 언뜻 흔들리는 게 보였지요. 그 책이라니 무슨 말이냐? 내가 알 바가 아니지 않니? 아니에요. 제 물건이랑 비슷해서 혹시 아버님이 착각하셨나 해서요. 착각이라. 너가 날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더 이상 묻고 싶지 않다는 듯 뛰쳐나가 버리려 했지요. 그때 아들이 우연히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아버지께 뭘 묻다가 그냥 가버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며느리는 다시 밖으로 나갔고 저는 속으로 일기장을 분명 자기 손으로 빼돌리고도 시치미를 떼는구나 싶어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지막 길 앞에서 소동을 일으킬 수 없었기에 그냥 입술을 깨무는 것으로 참아냈습니다. 발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관을 운구하고 장의차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영정사진을 들고 앞장서서 걷는데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당신과 이별해야 하는 걸까? 아직도 믿어지지 않소. 장지로 향하는 길 내내 아내와의 추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여행했던 도로, 꽃구경을 갔던 공원, 아이들 손을 잡고 뛰어다니던 놀이터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아내가 혹시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내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장지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흙으로 관을 덮을 때 저는 무너지는 심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마웠소. 이젠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부디 편히 쉬어. 이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아들은 저를 부축해 겨우 일으켜 세웠습니다. 며느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는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어찌됐든 장례가 모두 끝났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부터는 아내의 억울함을 밝혀낼 차례다라고 되뇌며 아내가 남긴 흔적과 일기장, 그리고 주치의의 말들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에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저는 문득 아내가 아직 어딘가 살아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열면 아내가 챙겨주곤 했던 음식 재료들이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남아있는 걸 보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장례가 끝난 후에도 매일같이 찾아와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거운 표정으로 몇 번이나 물어보았지요. 아버지, 저 이젠 말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때마다 망설이다가도 아들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아들은 저와 마주 앉아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너희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일기장이 있었다. 거기에는 며느리가 저지른 일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지. 약을 바꿔치기 한 일, 병원에 가야 할 때 모른 척한 일, 심지어 통장 내역까지 들춰봤다는 내용도 있었단다. 그게 다 사실인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문제는 그 일기장이 장례식장 도중에 사라졌다는 거다. 미영이가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지. 아들은 한동안 충격에 빠진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입에서 겨우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왜 나에게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 아마도 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가족이 깨지는 걸 바라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아들은 침묵 속에서 한참 동안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버지, 저 확인해야겠어요. 집사람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 너가 직접 듣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나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방문을 살짝 열어둔 채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약을 잘못 줬다는 게 사실이야? 왜 그런 일을 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해? 거짓말이야. 당신,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이 있다고 들었어. 뭐가 적혀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오해라고. 약을 잘못 줘놓고 시침이 떼지 마. 어머니가 그 때문에 더 아프셨잖아. 내가 왜 시어머니를 해치겠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일기장은 왜 훔쳐갔는데? 장례식 때 가방에서 없어졌다는 데 대해 설명해봐. 훔쳐간 적 없어. 아버님이 잘못 알았을 거야.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지금 다 알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억울한 표정으로 눈물만 흘리는 듯 했지요. 아들은 답답함에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내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야. 난 정말 아무 의도도 없었어. 당신이 어머니한테 한 짓은 결국 우리 가족 모두를 배신한 거야. 말싸움이 격해지자 문틈으로 지켜보던 저는 더 이상 들어가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생전 가장 원치 않았던 건 이런 심한 갈등과 분열이었을 텐데 정작 제가 아내의 기억을 되살려내는 과정에서 가족이 무너져버리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멈출 수는 없었지요. 아내가 당한 일을 그냥 덮고 갈 수도 없었고 진실을 외면하는 건 더욱 불가능했으니까요. 며칠 뒤 결정적 증거가 될 만한 단서를 제가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주치의였던 이 박사가 보내온 연락 때문이었지요. 사모님이 드시던 약이 혼합되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병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장례식 날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제대로 설명 못 드렸네요. 이 박사는 위험한 약 조합으로 인해 아내가 기존 지병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호자가 약을 따로 구해서 드렸는지 기록된 문의사항이 남아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불편함을 호소하면서도 왜 병원에 바로 오지 못했는지도 곱씹어 보았습니다. 집 안을 뒤져보니 아내가 마지막으로 복용하던 약봉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라벨이 다른 약봉투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약품명이 살짝 훼손되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색상과 형태가 아내가 평소에 먹던 것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이게 정말 며느리가 바꿔치기 했던 그 약인지 확신할 순 없었지만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드는 근거가 되었지요. 결국 저는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 아내가 병으로 떠난 건 맞는데 혹시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요. 증거라고 할 만한 게 명확히 많지는 않지만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장례가 이미 끝났고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조사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이 박사가 제공한 의무 기록과 아내가 겪었던 이상 반응 기록을 보고 어느 정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이 일을 두고 갈등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경찰에까지 얘기해야 합니까? 그래야 하긴 하겠지만 사실만 밝혀지면 돼. 우리가 억울함을 가지고 살 수는 없지 않겠니? 내가 더 힘들겠지만 이건 꼭 해야 하는 일이야. 알겠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며느리는 한편으로는 위축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저에게 왜 집안을 뒤흔드느냐며 따졌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저 억울해서 못 살아요. 사실이 아닌 걸로 이렇게 몰고 가시면 어쩌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지는 곧 밝혀지겠지. 너가 만약 죄가 없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지 않니? 그야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래, 너가 스스로 되짚어보면 되지 않겠니?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은 이미 울분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에 그토록 냉담하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게 어처구니 없이 느껴졌지요. 이미 아내의 일기장 내용, 그리고 주치의의 증언, 약봉투 등 많은 정황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 증거로서 충분할지는 미지수였지만 최소한 며느리가 아내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제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며느리는 잔뜩 예민해졌습니다. 회사에도 이 일이 조금씩 알려져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아들에게 하소연했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쳐다본다.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런 멘트를 뱉었다는데 정작 그녀가 아내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아내의 고통을 외면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아내가 평소에 어머니를 대하던 태도가 너무 불손했어요. 그냥 몰랐다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잘 생각했다. 너가 이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어머니가 많이 힘들었을 거야. 저 정말 모르고 지나쳤던 게 많네요. 너무 후회됩니다. 그런데 며칠 뒤 회사 인사팀에서 익명으로 도덕성과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며 며느리를 면담했답니다. 가족 내 불화와 장례식에서 보여준 그녀의 언행 등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조직 전체가 시끄러워졌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그 일이 억울하다며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잠깐 웃은 걸로 내가 이렇게 당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그게 잠깐 웃은 정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진짜 민낯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회사 측은 며느리의 태도와 외부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며느리는 큰 징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버님, 왜 사람을 이렇게까지 궁지로 몰아요? 전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근데 다들 절 의심하고 매도하잖아요. 누가 몰아가긴 하니? 너가 스스로 만든 일이잖니? 그게 뭐가 스스로 만든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원래 병이 드셔서 돌아가셨는데 왜 그 탓을 저한테 하는 건데요? 약을 바꿔치기 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전 바꿔치기 안 했어요. 그냥 약국에서 시어머니 약 받아온 것뿐이라고요. 너가 그날 약사가 다른 성분이라고 말했는데도 그냥 가져갔다는 증언이 나오면 어쩔 건데? 그건 말도 안 돼요. 그 약사가 잘못 기억하는 거라고요. 며느리는 결국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였고 저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면서도 한편으로는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될 줄이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고 저도 멈출 의향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생전 겪었던 아픔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즈음 경찰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약사의 증언과 병원 기록, 그리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지요. 며느리가 약국에서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지만 조금 저렴한 약 없냐고 묻고 약사가 성분이 달라서 드시면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도 그냥 구입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며느리가 알면서도 잘못된 약을 아내에게 건넸을 가능성은 크게 부정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생전 남긴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또 다른 약을 가져왔다. 색깔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다는 걸 아는데 그동안 스트레스가 커서 그냥 먹고 말았다. 내가 이렇게라도 하면 며느리가 조금은 달라질까. 이 구절을 본 순간 저는 아내가 혹시나 며느리의 마음을 돌리려 했던 게 아닐까 짐작했습니다. 그게 저를 더 가슴 아프게 만들었지요. 결과적으로 며느리는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정식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고의였는지 아니면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였는지 여부는 법정에서 판단하겠지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아내에게 상처를 준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의 죽음을 적극 반겼다는 정황 증거도 주변 사람들의 증언으로 점점 굳어졌고 회사에서는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직 절차까지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사태가 커질수록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서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을 여기까지 내몬 게 아내와 제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된 것이었을까 하는 자책도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결국 이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즈음 며느리는 제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회사에서도 저를 잘라낼 것 같고 저는 이제 정말 살 길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고? 너가 고통 준 사람은 생각 안 하니? 내 아내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정말로 너는 모르겠니? 아버님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불합리해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벌을 받고 있다고요.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럼 그게 바로 너가 뿌린 씨앗의 열매란 걸 깨닫게나.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식을 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며느리가 받는 이 정도의 고통은 비교도 할 수 없었지요. 며칠 후 며느리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됐고 아들은 그녀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당신이 한 행동을 보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이혼하자고. 그 말에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나랑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내치면 어떡해. 우리가 부부로서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야. 이제 와서 무슨 부부 운운해. 그렇게 며칠 뒤 며느리는 집을 나갔고 남은 건 허탈함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마음의 상처가 깊었지만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드린 거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이게 맞는 길이었겠죠. 어머니가 편히 쉬실 수 있겠죠. 그래, 너도 힘들겠지만 우리 언젠가는 이 상처를 견뎌내야 하겠지. 내 어머니가 좋아하던 것들,
그리고 남긴 뜻을 이어가면서 말이야. 저는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억울함 조금은 풀렸소. 당신 말대로 사람은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둔다고 했던 게 결국 맞았구려. 이제 편히 쉬오. 그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제 눈엔 다시금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 속에는 아내를 향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받은 이 1,000벌은 결국 그녀가 자초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저는 아내의 말을 다시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그래, 모든 것은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이야. 이렇게 아내가 없는 세상에서 저는 조금씩 걸어나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동행하던 시절이 너무도 그립지만 이제는 그분이 남긴 가치와 추억을 안고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겠지요. 설령 그것이 외로운 길이라 해도 아내의 뜻을 이어가고 그녀의 억울함을 갚아나가는 것이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책임일 테니까요. 아들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 했고 저 또한 그 아이를 도우며 아내가 좋아했던 봉사활동이나 기부 같은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어쩌면 저희 가족이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요. 아내가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다면 부디 미소 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편히 쉬어요. 당신이 남긴 사랑과 추억, 내가 잘 간직하며 살겠소. 며느리가 집을 나간 뒤로 아들과 저는 한층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은 마음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어머니를 잃고 아내와의 관계까지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후회되면서도 이게 옳은 걸까 싶기도 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가 힘들어하는 게 당연하단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면 결국 더 큰 상처가 돌아오게 돼. 너는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너 스스로를 위해서 옳은 길을 택한 거다. 경찰 조사는 점점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갔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정황을 더 살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는 일부러 약을 바꾼 게 아니라 단순 실수였다.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약사와 주치의, 주변인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그 실수란 것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점이 의심을 짓게 만들었지요. 며칠 뒤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김 선생님, 고인의 약 부작용 자료와 가족 진술, 그리고 병원 기록을 종합하면 의도적 가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걸 입증하기엔 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자 수사관은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여러 증언과 정황을 통해 며느리께서 고인께 부적절한 처우를 지속해왔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여러 의견이 있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껏 참아왔던 분노가 다시금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아내가 감내했을 고통이 더욱 생생히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사람이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날이 온다라고 아내가 말하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심판은 제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 그 자체가 내리는 거겠지요. 그 즈음 며느리 쪽에서도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울면서 저 정말 억울해요. 라고 하더니 이내 톤을 바꿔 그래요. 법정에서 봅시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딱히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사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전화를 대신 받고는 격분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절대 용서 안 하실 거예요. 그래, 너 마음 충분히 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흥분하면 진실을 가리는데 방해만 될 뿐이니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보자.
시간이 흘러 결국 며느리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혐의는 과실치사에 가까웠지만 그보다 더 핵심은 그녀가 고인을 고의로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 치밀한 계획이 있었는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며느리는 한껏 초췌해진 얼굴이었고 곁엔 변호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저 역시 침통한 심정으로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 목록에는 아내가 복용했던 여러 종류의 약이 그 잘못된 조합으로 계속 지급되었다는 약국 기록과 의무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주치의가 제출한 소견서에는 경고를 수차례 했으나 보호자의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지요. 며느리 측은 그것이 단순 부주의였다고 변명했지만 검사와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내내 저는 마음을 가다듬기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겪었던 고통은 이보다 훨씬 컸을 텐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건 약국 약사의 증언이었습니다. 분명 같은 모양이지만 성분이 다른 약을 가져가려고 해서 절대 드시면 안 된다고 경고했어요. 그런데도 비슷하면 괜찮다며 그냥 계산하고 가셨습니다. 이게 단순 실수라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의 어깨가 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고의성을 부정하기엔 너무나 직접적인 증언이었으니까요. 돈이 빠듯해서 더 저렴한 약을 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제 앞에서 재산 운운을 하던 과거가 떠올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행동이 결국 아내의 몸을 망가뜨린 건데 이제 와서 뭐가 억울하단 말인가 싶은 심정이었지요. 재판부는 일단 모든 증언과 기록을 종합해 심층 심리를 거쳐 선고를 내릴 계획이었고 저는 그날 법정을 나오며 한층 무겁게 가라앉은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왔는데 어머니가 못다 한 말을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겠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너도 힘들겠지만 어머니를 대신해 우리가 끝까지 버텨야 한다. 그 순간 아내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마지막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혹시 내가 먼저 떠나더라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믿는다. 이 한 문장이 제 마음을 다시 북돋워줬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며느리는 점점 불안해 보였고 동시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아 넘어갈 사람은 없었지요. 증인으로 나선 아내의 언니나 이웃들의 진술로 생전 아내가 얼마나 자주 눈치를 봐야 했고 또 며느리에게 무시당했는지가 세세하게 드러났습니다. 장례식에서 웃고 떠들던 모습까지 상세히 증언되며 재판정의 공기마저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 아내의 죽음을 앞당겼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고의적이라고 단정할 수준은 아니었어도 죄책을 피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분명했지요. 아들은 법정을 나오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까요? 분명 보고 계실 거다. 너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다 알고 있을 거야. 마침내 선고가 내려지기 전날, 저는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당신이 평생 참고 견디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라도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 설령 세상이 그를 봐주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끝까지 붙들 거요. 영정 속 아내의 미소가 왠지 편안해 보였고 제 마음은 묘하게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형량 자체는 생각보다 길지 않았지만 법원은 분명히 말했지요. 피고인은 고인의 지병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험한 약을 제공하며 고통을 방치했습니다. 이는 단순 부주의가 아닌 반복된 무관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법원 밖에서 마주친 며느리는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표정이었습니다. 퇴직한 상태라 생계도 막막해졌고 가족 역시 떨어져 나간 형국이니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그녀는 눈물 어린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반성하겠습니다. 더는 저를 몰아붙이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너가 어떤 벌을 받든 결국 너가 뿌린 씨앗의 열매일 뿐이다. 나나 아들은 여기서 더 어떻게 하지 않을 거다. 법이 심판했으니 너가 이제 스스로 감당하길 바란다. 그녀는 흐느끼며 자리를 떠났고 저와 아들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종일 머리가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의 억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걸로 어머니가 조금은 편안해지셨을까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려 있었습니다. 그렇겠지. 너도 이제는 마음을 추스르고 새 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니? 너 아직 젊으니까 인생 길게 봐야 한다. 네, 저도 이젠 어머니가 바라셨던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어요. 봉사도 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 아들은 아내와 결혼하기 전 교사로서 꿈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바쁜 생활에 치여 그 꿈을 잊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교육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마음을 응원해주며 늘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가 손수 쓴 편지가 들어 있었는데 편지 겉에는 내가 먼저 떠난다면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 읽어내려갔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슬퍼도 너무 오래 울지 말아요. 우리가 함께한 50년은 내겐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당신과 함께여서 힘든 순간도 이겨낼 수 있었고 매일매일 감사했답니다. 부디 제 목까지 오래오래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하길 바래요. 우리 아들이랑 가족도 잘 지켜주시고요.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제 얼굴 잊지 말아줘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아내가. 눈물이 고여 편지를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날처럼 무력한 눈물이 아니라 아내의 사랑과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도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소. 며느리에게 내려진 천벌은 결국 그녀가 스스로 불러온 결과였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도 남긴 가르침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늘 말하던 그 한마디, 모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내의 믿음대로 세상은 돌아갔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인생의 덧없음과 동시에 정의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지요. 그 후로 저는 아들이나 주변 친지들과 자주 만나며 아내가 생전에 소중히 여겼던 가치들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고 틈날 때마다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내가 원하던 삶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환한 얼굴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장애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교육 봉사로 시작해봤는데 너무 보람찹니다. 어머니도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좋지. 너가 하는 일이면 늘 응원한다. 너도 아마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어받은 게겠지. 그 길을 함께 걷는 동안 아내가 남긴 흔적들은 여기저기서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 담긴 오래된 사진 한 장, 식탁 서랍 속에서 나온 레시피 노트, 낡은 책갈피에 적힌 작은 메모.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저에게 따뜻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없다는 사실에는 여전히 익숙해지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제 곁에 머무르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바닷가를 찾아갔습니다.
아내와 처음 신혼여행을 왔던 바로 그곳이었지요. 파도가 잔잔히 밀려드는 해변에서 아내의 일기장을 들추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인생의 많은 순간들이 담겨 있었고, 한 페이지마다 아내 특유의 사려 깊고 온화한 문체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속상했던 일도 적혀 있었지만, 마무리는 언제나 그래도 함께하니 행복하다라는 문장으로 끝나 있더군요. 파도에 발을 담그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짙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데 아내가 제게 미소 지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젠 당신의 정의도, 당신의 믿음도 다 이뤄졌소. 우리가 힘겹게 걸어온 길이었지만 결국엔 평온을 찾았어. 이제 당신 말대로 남은 삶을 선하게, 그리고 당신을 기억하며 살도록 할게. 저는 물결 위에 작은 꽃을 올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준 사랑, 내가 세상에 나누며 살 거야.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치고 그 꽃 한 송이가 조용히 흔들리는 광경이 오래도록 눈에 남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고 아내와 약속한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며칠 전 저는 아내가 생전에 후원하던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선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사 지원과 간단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요. 아내가 늘 말하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적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저 역시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날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한 할머니가 잠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어르신도 식사하러 오셨어요?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저도 이제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오늘은 봉사자로 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괜스레 제 손을 붙잡고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자식들도 바쁘니 이렇게 지원이 없으면 식사 챙기기 힘들 때가 많다고 하소연하시면서도 그래도 마음으로나마 챙겨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하루하루 버틸만 하다고 담담히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아내도 이런 분들이 편히 지낼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점심시간이 되어 식사를 배식할 때 저는 할머니의 자리 옆에 잠시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낮아졌다가 젊었을 적 손주들과 놀러 다녔던 추억을 말할 때는 활기차게 웃으셨습니다. 제게도 가정사가 있을 것 같다고 하시길래 적당히 수긍하면서 저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지요. 그러자 할머니는 슬픈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약간의 침묵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보이는 데 있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문득 그 사람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할머니의 말처럼 저도 아내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릴 듯한 기분에 사로잡힐 때가 덜어 있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환상이라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그게 오히려 삶을 이어갈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한참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어느새 봉사활동이 끝날 시간이 되었는데 센터 담당자가 제게 작은 제안을 했습니다. 김 어르신, 자주 오셔서 이렇게 어르신들 말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이야기 상대만 있어도 마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은 왠지 따뜻하게 덮여있는 기분이었지요. 여보, 오늘은 당신이 하고 싶어 했던 봉사를 조금 실천해봤어. 할머니와 이야기 나누면서 문득 아직 세상은 살아갈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 잎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마치 아내가 잘했다고 대답해 줄 것 같았고 저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자 아들은 밝은 얼굴로 환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바라던 게 바로 이거였잖아요.
남을 돕고 서로 기대며 사는 세상 말이에요. 저도 주말마다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살짝 놀라면서도 흐뭇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 함께 가면 좋지? 우리 부자가 같이 봉사할 수 있다니 내 어머니도 뿌듯해할 거야. 그 뒤로 몇 주 동안 저는 시간 날 때마다 노인복지센터를 찾아가서 한두 시간씩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힘에 부칠 텐데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막상 가보니 마음의 안정이 오히려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들려주는 평범한 옛날 이야기나 가끔 그리워지는 가족 이야기에 제 과거까지 포개어져서 조금은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아이는 또 아이들대로 교육 봉사를 하며 아이들의 순수한 에너지를 느끼고 왔다는 후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내가 뭘 해주려고 하기보다 아이들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더군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면 좋겠다. 내 어머니가 늘 말하던 사랑은 서로에게 줄 때에 완성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구나. 그렇게 조금씩 지나간 시간 위에 새로운 시간들이 쌓여갔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살게 되었고, 아들과 저는 아내가 남긴 삶의 흔적을 이어가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지요. 예전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 마음은 더 이상 그날의 분노나 원망에만 묶여있지 않습니다. 아내가 내게 가르쳐준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사람은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된다는 믿음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 애틋한 기억을 품은 채 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없어서 허전하긴 해도 그녀가 제게 남긴 사랑과 가치관을 매일 되새기며 살아가려 해요.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게 된 여러 사람들의 온기를 느끼면서 우리 인생은 결국 서로를 보듬고 나누는 과정이라는 걸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창가에 앉아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보, 세상은 아직 따뜻해. 내가 이제 당신 목까지 열심히 살아볼게. 그 목소리가 허공에 퍼지는 순간 언젠가 아내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함께였으니 정말 괜찮아.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녹여주었고 저는 사진 속 아내를 향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내다보니 붉은 노을이 온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부드럽게 저를 내려다보며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 평온함 속에서 저는 아내가 간직해온 그 정의와 사랑을 조금씩 퍼뜨리며 지낼 생각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 후반부에 주어진 선물이자 아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예의니까요. 저는 70대 중반이고 이름은 김순자예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홀로 지내고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동안 왕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쉬세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쁘던지요. 평소에는 바쁘다, 시간이 없다며 형식적인 안부 전화만 하던 아들이 직접 초대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사실 저는 큰며느리 민지를 만날 때마다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녀는 도시에서 자란 엘리트였고 제가 사는 시골과는 모든 게 달랐어요. 그녀의 말투, 행동, 그리고 항상 정돈된 모습에서 저는 알게 모르게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이 먼저 초대했으니 민지도 마음을 열었으리라 기대했어요. 저는 텃밭에서 갓 딴 감자와 고추, 집에서 직접 담근 된장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면 며느리가 좋아하겠지? 출발 전날 밤, 저는 설레는 마음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도시에 가면 어떤 음식을 먹을까? 아들과 며느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제가 아끼는 보자기로 선물을 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시골의 넓은 논밭이 점차 도심의 빽빽한 건물로 바뀌는 풍경을 보니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시골에서만 살아온 제게 도시란 여전히 낯설고도 신기한 곳이었거든요.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긴장도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과연 날 어떻게 맞이할까? 내가 혹시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도착하니 큰아들이 마중 나와 있더군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아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짐을 들어주었어요. 얼마나 기특하던지요. 함께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겪는 일들, 도시에 사는 재미와 어려움, 이런 것들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엄마, 이번에는 민지가 많이 신경 썼어요. 편하게 쉬다 가세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제가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 민지가 거실에 서 있었는데 얼굴 표정이 딱딱하더군요. 어머님, 오셨어요? 말은 했지만 그 목소리나 태도는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민지는 제게 인사를 하고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는 척했어요. 그 모습에 저는 괜히 주눅이 들더군요. 그래도 애써 웃으며 말을 건넸죠. 민지야, 오랜만이다. 내가 텃밭에서 딴 감자랑 고추 좀 가져왔어. 된장도 담갔는데 맛보면 좋을 거야. 하지만 민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져온 걸 부엌 한쪽에 대충 내려놓더군요. 아, 네. 잘 쓸게요. 그 말투가 얼마나 차갑던지요.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 안 곳곳이 너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제 시골집과는 모든 게 달랐어요. 거실에 놓인 가구부터 벽에 걸린 그림, 심지어 향기 나는 디퓨저까지 도시 사람들의 세련된 생활이 느껴졌죠. 그런데 그 속에서 저는 왠지 모르게 외톨이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간단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 집에서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법도 한데 며느리는 식사 중에도 별다른 대화가 없었어요. 민지가 내놓은 밥상은 깔끔하긴 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제가 감자와 고추를 챙겨왔다는 말을 했더니 어머님, 요즘은 마트에 가면 그런 건 다 살 수 있어요. 순간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잠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차가운 말투와 행동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내가 잘못 온 걸까? 며느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얽히고 설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서 하루 묵으면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첫날 밤 방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저는 다음 날 아침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시골에서는 해가 뜨면 바로 일어나 텃밭을 돌보는 게 습관이었는데 도시 집에서는 뭔가 움직이는 게 조심스러웠어요. 문을 열고 나가니 민지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더군요. 어머님, 좀 더 주무셔도 되는데 일찍 나오셨네요. 민지의 말투는 친절한 듯 했지만 왠지 모르게 날카롭게 들렸어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그녀를 보며 내가 도와줘야 하나 싶어 다가갔어요. 그런데 제가 주방 쪽으로 발을 내디디자 민지가 재빨리 말하더군요. 어머님, 그냥 거실에서 편히 계세요. 주방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그녀의 말투가 얼핏 보면 배려하는 것 같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주방에 손대지 마세요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며느리에게 민폐를 끼치기 싫어서 한 걸음 물러났어요. 도움이 안 되는 시어머니처럼 보이면 안 되지.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침을 먹으며 민지의 잔소리가 이어졌죠. 어머님, 젓가락 좀 조심히 쓰세요. 여기 식탁은 기스가 나면 안 돼요.
저는 순간 젓가락을 쥔 손이 멈췄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말을 듣나 싶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밥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어요. 억지로 밥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우려고 일어나자 민지가 또 말했어요. 어머님, 그냥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 말이 얼마나 불편하던지요. 진심으로 배려하는 게 아니라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민지가 나를 손님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마치 불청객이라도 온 것처럼 대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다잡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썼어요. 내가 괜히 예민한 거겠지. 민지도 나름대로 신경 쓰느라 그런 걸 거야. 오전 내내 민지는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켜보려고 했는데 리모컨을 잡자 민지가 말하더군요. 어머님, 그 채널은 잘 안 나와요. 그냥 다른 거 보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몇 분 후 민지가 같은 리모컨으로 그 채널을 틀더군요. 뭐야? 나한테는 왜 그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대놓고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점심 준비를 도와주려고 부엌으로 갔을 때도 민지는 날카로운 말투로 저를 제지했어요. 어머님, 이건 제가 하니까 그냥 앉아 계세요. 어머님이 하시면 더 힘드실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집안일도 밥 준비도 심지어 TV조차 마음대로 못 보니 제가 과연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불편했던 건 그날 저녁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였죠. 저는 속으로 이제야 분위기가 좀 나아지겠구나 싶었어요. 아들은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엄마, 오늘 잘 지내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민지가 잘해주더라. 물론 그 말은 반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민지와 다툴까봐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민지가 대뜸 끼어들더군요. 어머님, 내일 아침에는 제가 좀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화장실 쓰실 때 조심히 써주세요. 지난밤에도 물을 안 내리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내가 물을 안 내렸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어젯밤 화장실을 사용한 후 확실히 물을 내렸거든요. 민지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며느리의 말을 듣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걸 보니 더 속상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알겠어라고만 말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 사건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민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정말 실수했나? 아니면 일부러 나를 무안 주려고 한 걸까? 저는 원래 누구랑 싸우는 성격이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죠.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제 습관이었어요. 참아야 가족이 화목하다라는 말이 제 머릿속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 민지가 저한테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다음엔 오실 때 미리 알려주세요. 집에 준비할 게 많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오르더군요. 민지가 그 말에 담은 의미를 모를 리가 없었어요. 오실 때 미리 알려달라는 말은 단순히 예의 차원의 부탁이 아니었어요. 그건 당신이 오는 게 부담스럽다는 걸 돌려 말한 거였죠. 순간적으로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너희가 날 초대했잖아. 내가 민폐 끼치려고 온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아들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아들 부부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건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킬까봐 두려웠거든요. 대신 저는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텃밭에서 자식 먹이겠다고
정성껏 길러낸 작물들을 선물로 가져왔고 그동안 왕래가 뜸했던 게 미안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온 건데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해야 하나? 그날 밤에는 잠이 오질 않았어요. 민지가 했던 말이 귀에 쟁쟁하게 울렸어요. 미리 알려주세요. 그 말이 돌덩이처럼 제 가슴에 얹혀 있었죠.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반문했어요. 내가 왜 참아야 하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는 내가 한심한 건가? 아니면 민지가 이상한 건가? 밤이 깊어질수록 감정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애써 민지를 이해하려고도 해봤습니다. 그녀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겠지. 아들 부부가 사는 세상은 나와는 다를 테니까.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돌려봐도 마음이 풀리질 않았어요. 민지가 보여준 태도는 단순히 피곤해서 나온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저를 향한 무시였어요. 내가 너무 참기만 했구나. 그날 밤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저는 평생 동안 참는 것만 배웠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참았고, 결혼해서는 남편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참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는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게 하려고 모든 걸 참았죠.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제가 참는 게 익숙해진 만큼 다른 사람들은 저를 쉽게 무시하기 시작한 것 같더군요. 민지에게도 내가 참아주는 사람이니까 이렇게까지 대하는 거겠지. 이 생각이 드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 창밖을 보니 어느덧 새벽이었어요. 도시의 빛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뭔가 해야 하나? 평소에 저라면 그냥 돌아가는 길을 택했을 겁니다. 며느리와 싸우고 싶지 않았고 아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도저히 이 상태로 물러날 수 없었어요. 내가 그냥 떠나면 민지는 앞으로도 나를 이렇게 대할 거야. 아니, 아마 더 심해지겠지.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기로요. 민지가 제게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요. 하지만 단순히 싸움을 거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저는 민지에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나를 무시한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스스로 알게 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비치는 도시의 아침 햇살이 눈부시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제의 굴욕과 분노로 어두웠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대접받고 물러난다면 평생 민지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야겠지.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다고요. 민지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이유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답은 간단했어요. 그녀는 저를 촌스러운 시골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촌스러운 시골 사람이라? 그래. 그럼 내가 얼마나 영리하고 강단 있는 사람인지 보여줘야겠구나. 복수라고 해서 대놓고 싸우는 건 제 방식이 아니었어요. 저는 민지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만들고 제 가치를 깨닫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야 그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저를 존중하게 될 테니까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민지가 주방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일부러 부엌으로 다가가 음식을 준비하는 척했어요. 텃밭에서 가져온 고추와 감자를 꺼내고 칼과 도마를 챙겼죠. 민지가 부엌에 들어오자마자 제 행동을 멈춰 세우더군요. 어머님, 주방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그 말투에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너가 나를 못 믿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손재주가 좋은 사람인지 보여주마.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아니야. 내가 손님 접대는 잘하니까. 걱정 말고 나중에 먹기나 해. 내가 이렇게 온 김에 너희에게 제대로 된 시골 밥상 한번 차려줄게. 민지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그럼 편하실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고는 주방을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감이 가득한 걸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제가 주방을 어질러 놓을까봐 조마조마했던 거죠. 민지가 나가자마자 저는 일부러 작은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는 척하며 문을 몇 번 더 열었다 닫고 일부러 도마 위에 물을 흘렸습니다. 고추를 썰다가 일부러 칼을 도마에 쿵쿵 찍으며 소리를 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지가 거실에서 다급히 물어왔어요. 저는 일부러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아.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쉬어. 그러면서 속으로는 생각했죠. 그래, 민지야. 너가 얼마나 나를 얕봤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그 집 주방은 완벽한 정돈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민지의 철학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방 여기저기를 조금씩 바꿔놓았어요. 냉장고 안에 재료들을 위치를 바꾸고 식기류를 원래 자리와 다르게 배치했죠. 민지가 그걸 발견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지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서 저는 본격적으로 일을 꾸몄어요.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들이 있는 곳을 살짝 건드렸죠. 예를 들어 그녀가 아끼는 커피 머신의 위치를 바꾸고 주방 한쪽에 정리된 양념통을 뒤섞어 놓았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는 제가 가져온 된장과 고추를 일부러 놓아두었어요. 민지가 돌아왔을 때 저는 일부러 무심한 척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 민지야. 나 다 준비했어. 이제 너희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때? 민지는 주방을 둘러보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커피 머신이 왜 여기 있어요? 저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내가 보기엔 그쪽이 더 쓰기 편해 보여서 옮겨놨어. 괜찮지? 민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나하나 정리하려고 했지만 그 와중에도 얼굴에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저는 속으로 그래, 이게 시작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들아. 오늘 민지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던지 덕분에 내가 주방에서 마음껏 요리할 수 있었어. 그래요? 민지가 도와줬다니 다행이네요. 아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말했지만 민지의 표정은 무척 불편해 보였어요. 제가 주방에서 이런저런 일을 꾸미는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얼마나 당황하고 화가 났을지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스스로를 칭찬했어요. 좋아. 오늘 첫 단추는 잘 끼웠어. 이제 민지가 나를 무시하는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곧 깨닫게 될 거야. 그날 이후로 민지는 더욱 신경이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주방에서 일부러 바꿔놓은 물건들 때문에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주방은 제가 정리해야 하는데 어제 너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 그래? 만 그냥 더 편리하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 그 말을 들은 민지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니 속으로 통쾌했어요. 그래. 너가 나를 무시했던 만큼 이제 내가 너를 흔들어 줄 차례야. 민지는 저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듯 보였지만 이미 그녀의 신경은 점점 더 곤두서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지가 제게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던 화장실 문제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일부러 민지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는 척하면서 일부러 수건 위치를 바꿔놓고 비누를 다른 곳으로 옮겨놨죠. 민지가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할지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민지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님, 화장실 정리하신 거예요? 여기 수건은 원래 이쪽에 두고 비누는 이 선반에 두는 게 편하거든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죠. 아, 내가 보기엔 그게 더
위생적일 것 같아서 조금 바꿔놨어. 너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정리를 다시 시작했지만 그녀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걸 보니 속으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흔들리고 있군. 그날 저녁 저는 거실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민지의 신경을 자극하기로 했어요. 아들아. 민지가 참 똑 부러지더라. 어제 내가 주방 정리 좀 해봤는데 민지가 워낙 꼼꼼하게 정리해놔서 나도 감탄했잖니. 아들은 별다른 생각 없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민지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졌어요. 그녀는 아들에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더군요. 민지가 주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제 나름 통쾌한 순간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저는 민지가 아끼는 커피 머신을 이용해 커피를 내려보기로 했어요. 물론 평소 같으면 며느리의 허락 없이 그 집의 물건을 사용하는 일이 없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커피 머신에 물을 붓고 작동을 시키는데 일부러 사용법을 몰라 엉뚱한 버튼을 눌렀어요. 물이 잘못 배출되며 기계 주위가 물바다가 되자 민지가 급히 달려왔어요. 어머님, 이거 사용법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거 아무나 쓰기 좀 어려워요. 저는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래. 내가 시골에서는 이런 기계가 없으니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 그래도 커피 한 잔 내려서 민지 피곤하니까 마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미안하구나. 그 말을 들은 민지는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하고 조용히 기계를 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굳은 얼굴을 보니 제가 복수의 작은 성공을 거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며칠간의 이런 사소한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민지는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지의 신경질적인 태도가 심해질수록 아들은 오히려 저를 더 배려하려고 노력했죠. 엄마, 민지가 조금 예민해 보여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애들 문제로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래요. 저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나도 민지가 고생 많다는 거 알아. 내가 괜히 더 부담을 줬나 싶기도 하다만 그래도 서로 이해하면 괜찮을 거야.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안심했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들아.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면 이런 말이 쉽게 나오진 않을 텐데. 그날 밤 저는 주방에서 민지가 정리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민지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깨닫게 할 시간이 다가왔구나. 내가 너희를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너가 나를 이렇게 대한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지? 복수는 이제 점점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 있었고 민지가 저를 무시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저는 더욱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녀는 말투 하나하나에서 불안과 짜증을 숨기지 못했죠. 아침 식사 후 민지가 집 청소를 하려는 걸 보고 저는 일부러 거들겠다고 나섰어요. 민지야. 내가 시골에서도 집안일은 도맡아서 해. 여기서도 내가 도울게. 그 말을 들은 민지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그냥 쉬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듣지 않는 척하며 거실의 카펫을 들춰냈어요. 이 카펫은 자주 세탁해야 깨끗하지. 내가 시골에서 배운 게 그거야. 그러면서 일부러 카펫 아래 먼지를 발견한 척하며 민지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이고, 여기 먼지가 좀 있네. 민지가 워낙 바빠서 못 봤나 봐.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런 데는 잘 안 닦였네. 그 말을 들은 민지는 참으려 애쓰는 표정이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뻔했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대충 고개를 끄덕였죠. 오전이 지나고 민지는 손님들이 올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친구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민지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걸 중요하게 여겼죠.
이건 저에게 또 다른 기회였어요. 민지야. 친구들이 온다니까 나도 신경 써야겠네. 내가 시골에서 배운 대로 한상 차려볼까? 그 말을 들은 민지가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그냥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하지만 저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손님 맞이하는 건 잘하니까. 걱정 말고 나한테 맡겨. 그렇게 말하며 부엌으로 들어가 몇 가지 재료를 꺼냈어요. 일부러 민지가 준비한 것들과 어울리지 않는 시골 느낌이 나는 반찬들을 만들어 놓았죠. 그런 다음 민지가 가장 아끼는 접시들에 반찬을 담았어요. 민지가 부엌으로 들어와 그 광경을 보고는 순간 굳어버렸죠. 어머님, 이건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준비한 음식이야. 친구들이 와서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니? 직접 만든 반찬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지? 민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굳은 표정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손님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일부러 그들과 친근하게 대하며 민지를 자극했어요. 아이고, 민지가 참 대단한 며느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와서 조금 도와줬지. 시골 사람도 이런 자리에서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말을 들은 손님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참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민지는 점점 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좋아. 이제 너가 얼마나 내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나를 무시했던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을 차례야. 그날 밤 민지는 마침내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요즘 신경이 많이 예민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도 이런 자리에서 불편하셨을 텐데. 제가 배려를 못했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민지야. 너도 많이 힘들었겠지.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내가 너희를 도우려고 온 거지. 방해하려고 온 게 아니야. 앞으로는 서로 더 이해하고 존중하며 지내자. 그 말을 들은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사과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만족스러웠어요. 그래, 이제 너가 나를 인정했으니 됐다. 그날 이후 민지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사과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녀가 저를 대하는 말투와 행동에서 진심이 느껴지더군요. 민지는 더 이상 차갑게 구는 대신 작은 배려라도 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침 식사 시간 그녀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어머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반찬이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너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죠. 에이, 뭐, 시골에선 이런 게 다 기본이지. 민지도 이제 요리 잘하잖아. 내가 배울 게 있으면 또 배우면 되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아침 시간이 지나가며 우리는 서서히 편안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며칠 뒤 저는 시골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아들네 집에서의 시간은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게 많았죠. 저는 단순히 복수만 한 게 아니었어요. 민지가 저를 무시했던 태도를 바꿨고 그 덕에 우리가 가족으로서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짐을 챙기며 민지가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에 어머님 덕분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어머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다, 민지야. 사람은 서로 배워가면서 사는 거야. 나도 부족한 점이 많지.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둬야 해. 가족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너가 그렇게만 해주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는 어머님께 더 잘할게요. 자주 연락드리고 어머님 혼자 계시지 않게 자주 찾아뵐게요. 라고 약속했어요. 시골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가벼웠어요. 도시에서의 시간은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민지가 제 가치를 깨닫고 우리 가족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 그걸로 충분했죠. 며칠 뒤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보내주신 감자와 고추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형식적이지 않았고 진심이 묻어났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참지 않고 내 방식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구나. 이후로 민지는 저를 더 자주 찾아오고 명절이면 저를 중심에 두고 가족 행사를 준비했어요. 저는 그녀와 점점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한 오해도 점차 사라졌죠. 제가 민지와 보낸 시간은 분명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느꼈죠. 가족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요. 민지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된 이후 제 삶은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그녀가 제게 했던 첫 번째 사과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민지의 행동에서 진심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녀는 종종 전화를 걸어왔어요. 예전에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며느리와 대화할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민지가 먼저 안부를 물어오곤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어머님, 그때 주신 된장이 너무 맛있었어요. 혹시 다음에 또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투에는 예전과 달리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어요. 저는 민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놀랐지만 곧 그녀의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었죠. 몇 달 뒤 민지와 아들은 직접 시골로 내려왔어요. 사실 처음엔 민지가 시골 생활을 얼마나 이해할지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텃밭에서 함께 작물을 수확하며 그녀의 반응을 보니 괜한 걱정이었구나 싶더군요. 어머님, 여기 있는 작물들은 정말 정성이 가득 담겨 있어요. 제가 이런 걸 직접 보니 어머님께 더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지는 그렇게 말하며 직접 감자를 캐보고 상추를 따며 웃었어요. 그녀가 텃밭에서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말했죠. 민지야, 내가 이런 걸 가르쳐 줄 테니 너도 도시에서 작은 화분이라도 키워봐. 정성을 다하면 내가 키우는 식물도 이렇게 잘 자랄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던지요. 저는 그날 텃밭에서 민지와 아들이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우리가 진짜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제가 수확한 재료로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민지가 부엌에서 제게 묻더군요. 어머님, 된장찌개를 이렇게 끓이는 거군요. 저는 그동안 간편한 방식으로만 했는데 어머님 방식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민지의 태도에 기분이 좋아졌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그래, 이건 내가 시골에서 오래도록 배운 방식이야. 간단해 보여도 정성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맛이 나지. 그날 우리는 함께 만든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지가 처음 결혼해서 느꼈던 어려움, 제가 시골에서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서로에 대해 오해했던 부분들까지 솔직하게 얘기했죠. 그 대화는 우리를 한층 더 가깝게 만들어줬습니다. 며칠 후 민지와 아들은 도시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이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떠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어머님께 더 잘하고 자주 연락드릴게요. 저도 어머님처럼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며 웃었죠. 그래, 민지야. 사람은
서로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야. 나도 내게 배울 게 많아. 이제 우리 더 자주 보고 서로 도우며 지내자. 민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 저는 시골에서 제 일상을 이어가면서도 더 행복해졌어요. 민지는 종종 전화를 걸어와 농사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제가 보내준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사진을 찍어 보내주기도 했죠. 그녀의 작은 변화들이 제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민지가 저를 도시로 초대했어요. 어머님, 이번에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요. 제가 만든 요리를 드셔보세요. 그 초대는 제게 너무도 특별했어요. 그녀가 저를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태초에 우리는 서로 낯선 이로 시작했지만 운명처럼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엮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피로 이어졌기에 함께 있고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배웠죠. 하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마치 날카로운 돌이 굴러가며 둥글게 다듬어지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부딪히고 상처를 내며 때로는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돌이 둥글게 다듬어진 후에는 굴러가며 서로를 완벽하게 맞추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가족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배웁니다. 처음 민지를 만났을 때 저는 그녀가 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도시적인 모습, 차가운 태도, 그리고 나를 향한 무심한 말들이 제 마음을 얼어붙게 했죠. 그녀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제가 단순히 시골에서 온 시어머니로 보였을 테니까요. 그러나 가족은 그런 첫인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족이란 시간 속에서 피어나야 하는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많은 비와 햇빛,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하지요. 민지와 제가 겪은 갈등은 마치 흙 속의 씨앗이 깨지며 꽃을 피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민지와의 갈등 속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은 완벽한 이해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때로는 서로를 오해하고 상처 주고 또다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민지가 처음에는 저를 무시하고 불편하게 여겼지만 그것이 그녀의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가족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민지가 저를 차갑게 대했을 때 저는 그 차가움 속에 숨어 있는 그녀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녀에게 다가가려는 노력 없이 물러나기만 했다면 우리는 평생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민지는 이제 저를 시골에서 온 촌스러운 시어머니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있어 경험으로 삶의 지혜를 나누어주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통해 가족의 새로운 의미를 배웠다고 말했지요. 가족은 마치 서로 다른 색을 가진 실들이 엮여 하나의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색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의 패턴으로 엮일 때 그 다름이 조화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작품이 되죠. 민지와 제가 만들어가는 가족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처음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 갈등했지만 결국 서로의 색을 존중하며 더 아름다운 관계로 엮여가는 모습 말이에요. 지금은 텃밭에서 작물을 키우며 민지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녀가 제게 했던 말들이 종종 머릿속을 맴돌아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처럼 정성을 다해 살아가고 싶어요. 이 말은 제가 민지를 통해 배운 것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정성을 다한다는 것,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족을 키우는 비법이 아닐까요? 가족은 시간과 정성으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가지를 뻗고 잎을 키우며 서로의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 그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폭풍의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다면 어떤 시련에도 견딜 수 있지요. 민지와의 관계는 바로 그런 나무처럼 이제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야 저는 민지를 이해합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도 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가족이란 그런 것 아닐까요?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며 결국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관계. 저는 민지에게서 배운 것들을 시골의 바람과 흙 속에서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지도 저에게서 배운 것들을 그녀의 도시 생활 속에서 꽃 피우고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은 우리가 서로에게 남기는 흔적입니다. 그 흔적은 때로는 상처로 남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는 가장 깊은 애정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서로에게 그런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을 통해 더 아름다워지는 존재가 아닐까요? 민지와 저는 서로에게 그런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의 흔적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하나의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그리고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